두 개 발제 중에서 제가 아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구 정치라고 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 조한범 선생님께서 이제 국내 정치라고 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제에다가 두 개의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하나는 동북아시아 질서가 변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으로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 서술과 예측들이 있는데요. 상당한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아직은 오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변화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변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좀 오늘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좀 과감하게 예측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과감하게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게 이제 변혁이라고 하는 것과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도 동북아 질서에서는 특히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국의 대외 정책 외교의 방법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게 제 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최근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 학자들의 얘기들은 거의 목소리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도태하고 닫힌 성곽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키신저의 얘기에 거의 동감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국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이 지금 망가졌으니까 좀 빨리 일상생활을 되찾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고, 국제정치에서도 그런 열망들이 있어서 기존 질서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습니다만은, 더 이상 과거 같은 세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화두를 다들 던지고 있는데, 탈지구화, 국가의 기환, 국경의 강화, 이런 얘기들을 다 공통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지구화라고 하는 것과 국가의 규환이라고 하는 건 같은 말이죠. 지구화라고 하는 게 국가가 사라져가던 현상이었으니까, 거기서부터 탈에 나간다라고 하는 국가가 돌아온다는 얘기인 것이고, 다만 이제 국경의 강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제 영토 국가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나 거리 이런 거에 속박되는 그러한 국가의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확실히 지구와의 이별을 고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결연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지구와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화를 낙관하고 지구와의 긍정적인 그러한 가치를 담아서 얘기했던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화에 대해서 그걸 낙관하지 않았고, 거기에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한국에게도 지구화 속에서 이득을 봤습니다만은, 지구화라고 하는 것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지구화가 우리에게는 위험보다는 기회의 요인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탈지구와 국가의 기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라도 세 가지 정도의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제정치의 이론을 베이스로 했을 때 대략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요. 현실주의자들에게는 이 국제정치의 본질, 아무리 이 지구화로부터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정치의 본질에 다가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으로 어쩌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주장했던 사람들, 뭐 아이캔베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간의 후퇴일 뿐이고 다시 언젠가 실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그러한 국제주의를 찾아서 민주주의가 재생돼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이 아이캔베리의 희망적인 사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뉴 노멀에서 뉴 오더의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메논 같은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역 수준에서 공동 대응을 모색했던 데에서 희망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리저널리즘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저널리즘은 글로벌리즘의 여러 가지, 이 갈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리즘, 국제주의적인 그러한 것, 그것이 이제 지역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러한 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국가가 귀환하고 있는 동시에 또는 국가가 귀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외교가 실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화라고 하는 게 멎으면서 외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정지 상태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안으로만 들어와서 내정을 추스리는 것으로 해서 일단은 견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 단위로 저마다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또 두드러진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어떤 그 사이즈를 가지고 외교의 그 여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국가로서 중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은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이 지금 열심히 외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는 상당한 정도로 의문인 상황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다 동감하는 겁니다만은 유럽과 미국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국제 질서에서의 현상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유럽과 미국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기능 부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이끌어갔던 그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지구의 두 가지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브뤼셀과 워싱턴이라고 하는 것, 브뤼셀 유럽연합정부는 축소되고 있고 미 연합정부는 무기력한 이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국제정치의 어떤 기본 속성으로 지금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국의 실패, 특히 유럽과 미국 중에서도 미국의 실패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패는 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화해를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이 다시 이 화해나 이런 걸 가지고 위신을 되찾고 강력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들은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은 미국의 실력과 위신의 저하라고 하는 것을 더 웅변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5월 15일에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런 행동과 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위신의 추락이라고 하는 걸 오히려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키시오 마부마니 같은 사람은 만일의 변화가 가속된다고 한다면은 그 지구화라고 하는 것도 그 변화 속에 하나 있기 때문에 지구화는 계속 갈 것이다. 미국이 아닌 중국판 지구화로의 그 변화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판 지구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 과정일 뿐 당장의 현실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화가 기본 속성이라 하더라도 BC죠. 코로나 이전의 그런 지구와는 다른 그런 현실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중 간의 세력전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권 경쟁, 전략 경쟁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 미중 간의 세력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일본, 미일 동맹에 올인하고 있던 그런 일본의 전략가들이나 국제정치학자들의 최근의 논의들을 보게 되면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미중 간의 세력전이 또는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겠고 실체가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의 한계 말씀드렸고요. 중국의 한계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냉담한 그런 반응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실패 또는 미국의 위신 추락과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국내 정치를 보더라도 굉장히 분열되어 있어서 이러한 현실은 단기간에 추스려지기 힘들겠다. 는 생각이 듭니다.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워싱턴의 외교 논단도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요. 백악관과 행정부의 차이도 이게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조차도 해징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미중 간에는 지금 내러티브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체를 동반하지 않는 내러티브 전쟁에 우리가 휩쓸려 다닐 이유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습되기에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동북아시아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미국의 경제적인 피해가 중국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화되거나 심화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미중 무역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코로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더 이상 뭐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중국의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외교를 뒷받침할 만한 그러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올해도 몇 번 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 X, 뭐 21, 22, 23 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장기 팬데믹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춘 그런 군사 운영 체제라든지 아니면은 1대1로를 이렇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중국의 오버리치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군사적으로는 또 보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시화된 상태로 봤다고 하는 게 이번에 사태인 것 같습니다. 즉, 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괌에 묶여 있고 그런 상황에서 니미츠, 칼 빈슨, 도널드 레이건 같은 것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전개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은 중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던 그 배경에는 인민해방군이 동원됐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고 숫자로 드러난 것이 지금 한 4,000명 체제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만 인민해방군이 근데 아마 조금 더 대규모의 그런 동원들이 특히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 미국의 이 시어도어 루즈벨트 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에서도 신형 미사일 호위함 상주라고 합니까? 이 중국 발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데서도 이 코로나가 감염이 있었다. 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그중에는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면은 또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모순이 있을 수 있는데 우한에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민해방군의 의료팀이 이제는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또 투입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인민해방군의 그러한 그 군사력으로서의 그 의미, 현실적인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그 지역 구상인 유라시아 경제연합도 위기이고요. 군사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러시아도 지금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코로나가 지금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일본 연구자다 보니까 일본에서 바라보는 국제 정치를 조금 이렇게 주목해서 봤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과거에
과거에는 미일 동맹을 사고하면서 미국과 유럽 거기에 일본이 끼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일본이 바라보는, 일본의 주요 국제정 체제에 바라보는 국제 질서였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런 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제3의 세계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EU의 이 조합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EU는 뭐 말로는 EU지만은 아마도 독일이겠죠. 독일이 그나마 성공적인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면은 뭐 독일, 일본의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동맹관계 비슷한 것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실적이지 못한, 그냥 겨우겨우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 상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일본도 그러한 능력이 없고 유럽도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제3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일종의 집단지주 체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현실은 주로 이제 G20를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일하게 외교가 기능했던 그러한 장소를 보게 되면은 G20이었던 것 같습니다. G20의 정상회의, 통상장관 회담, 재무장관 회담, 중앙은행 총재 회담, 관광장관 회담, 이런 것들이 가까스로 지금 정지되어 있던 그러한 외교의 씬에서 이 외교를 펼칠 수 있던 그런 공간으로 존재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은, G20이라고 하는 겨우 뭐 G7을 보완하거나 이 정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만은, 어쩌면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가장 유효한 그러한 국제 질서로 자리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장소를 무대로 해가지고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펼친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그 가능성이 한국에게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동북아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어쩌면은 동북아시아 이 지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국이 없고 패권도 없는, 그래서 중견 국가들이 집단 지도 체제로 이끌어가는 시대가 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불과 지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 G20 안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K-방역, K-민주주의가 그 자산이 되어서 이 G20를 리드해 가면서 국제 질서를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물론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만 이걸 잡지 못할 경우에는 금방 닫혀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1쪽, 12쪽 제 걸로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 정체성, 국민적인 정체성으로서 중견국 멘탈리티가 만들어지고 있다. 중견국 외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할 때 여태까지는 희망사항에 불과했던 그러한 중견국 외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 중견국 외교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힘이 여기에서 발현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가 한국의 재발견입니다만, 한국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재발견, 한국 민간기업의 재발견, 한국 지자체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이러한 민간기업이나 지자체가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터내셔널리즘, 이거 좀 이제 말이 좀 없어서 잘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마윈, 손마사요시 이런 게 이제 민간 기업에, 한국이 아닌 경우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K방역이 S방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무슨 고양시, 전주시, 경남 뭐 이런 그 지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대응했다라고 하는 거여서 지방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게 앞으로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을 통해서 아까 스님은 좀 어쩌면은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처음으로 이 중견국 외교의 조건인 국민 외교가 가능한 조건도 여기에서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집안 정치 지형을 활용함으로써 처음으로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코로나19가 만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재개 가능성 이런 것도 열어준
그런 상황이어서 뭐 여러 가지로 기회는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국가가 돌아왔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지금 다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국가의 귀환이 한국의 재발견되고 있는 한국에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전 여기에서 이 16세기부터 시작됐던 이 근대의 여명에서부터 근현대를 이끌어왔던 이러한 국민 국가 체제라고 하는 것이 그 1500년부터 한 300년 넘게 이어졌던 그러한 대규모의 전쟁 속에서 가장 적합한 규모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서바이벌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주체로서 국민 국가가 살아나와서 그것이 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코로나19의 우연히도 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무엇인가가 이것을 극복해서 살아남았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새로 만들어지는 지금 어쩌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새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의 정치 공동체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틸리가 했던 것과 비슷한 작업을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가지고 들었는데 정상호라고 하는 분이 공공성과 시민성이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조합에서 뭔가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는 것이 이 외교 못지않게 즉 국내의 어떤 체제를 갖추어가는 것이 외교 못지않게 중요한 대외 정책의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국가가 귀환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긍정적인 역할에 따라 가지고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시민성의 발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기 싶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게 오히려 저 오늘의 주제의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의 선택이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 즉 그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보 오늘 주제가 그런 거였습니다만은 군사 안보를 전제로 한 그러한 MD 미사일 디펜스만이 아니라 이 중견국 외교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것, 그 국내의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외교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MD입니다만은 미들 파워 디플로마시가 우리가 이 당분간 지향해야 할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